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훈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1년 내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의문은 왜 나는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지? 그리고 주변에 비만 클리닉도 보이던데 거기서는 어떤 치료를 해주는 거지? 비만은 이미 그 자체로도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도 비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오늘 비만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당뇨 치료도 하시고 또 비만 치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만이랑 전문의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비만이 조금 정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비만의 정의는 불필요한 지방이 체내에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 최근에는 이 지방의 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좋지 않은 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 체내에 많이 있을 때를 말하고요. 그런데 이제 심플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진단 기준을 다르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의 진단 기준은 체질량 지수, 그다음에 허리 둘레를 가지고 비만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키하고 몸무게를 넣으면 금방 계산이 나오는 네. 예, 체질량 지수 혹은 BMI로 검색하시면 금방 아마 계산이 가능할 텐데 요거 체크하고 또 허리 둘레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비만의 그 질에서 지방의 질을 말씀드렸는데 질이 좋지 않은 지방의 대표적인 것이 내장 지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을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법이 바로 허리 둘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예. 비만을 측정하고 있죠. 아, 예민한데 이 허리 둘레 되게 예민한데요, 선생님. 네. 그러면 허리 둘레가 얼마나 돼야 비만인 건 거예요? 네, 이게 우리나라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 기준 말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남자는 90cm 이상, 네.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선생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체질량 지수로 재봤더니 비만이 아닌데 네. 마른 비만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로는 정상 체중 안에 드는데 허리 둘레를 재니까 특히 네.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예. 배가 많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은데 내장 지방이 많은 거죠. 예,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른 비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말라 보이는데 배만 나오신 분들, 네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내장 안에 지방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많다. 네, 맞습니다. 이건 선생님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골고루 이제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지방도 많지만 근육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근육이 굉장히 없으면서 내장에 지금 지방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온갖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른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른 비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먹는 음식이거든요. 예. 우리가 내장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기전이 있는데 그게 음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일단 피로 소화 흡수돼 가지고 피로 갈 거잖아요. 네. 이 피가 우리가 여러분들 심장이 이렇게 한번 뛰면은 이렇게 동맥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몸에 전달하고
찌꺼기들이 정맥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맥으로 들어와서 간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간을 거치고 다시 이제 심장으로 가는데 간에 찌꺼기, 기름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뱃속에 쌓이는 건 먹는 거랑 가장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마른 비만, 그러니까 내장 비만을 해결하려면 네. 먹는 걸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른 비만 이꼴 내장 지방. 네, 그렇게 이꼴 생각하시면 먹는 거 관리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먹던 패턴이 뭔가 잘못돼 있으니 요걸 고치셔야 한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걸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뭘로 내가 마른 비만에서 탈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예. 네. 늘 입던 바지가 약간 헐렁해지거나 맞습니다. 벨트가 구멍 하나가 좀 줄어들거나 네네.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네요. 네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비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주변에 비만하신 분들이 조금 많아진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이 정도까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느 네. 정도일까요, 선생님?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30세 이상에서 한 40% 정도가 비만이고요. 특히 남성에서는 46.2%가 비만에 해당합니다. 남성은 절반이 비만인 건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많아집니다. 네네. 이게 선생님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네. 그냥 단적으로 이게 한 줄이 있더라고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건 다 아실 텐데 그 결과로 수명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비만하면 수명이 줄어든다. 네. 맞나요? 단순히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 정확하게는 건강 수명이 줄어듭니다. 예. 우리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기대 여명이 긴 나라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남성의 기대 여명이 현재 80세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은 80세까지 산다는 건 똑같은데 음.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네. 사는 기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수명이 건강 수명인데 예. 비만이 있으면 이 건강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 남은 기간은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프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빨간색이 길어진다라는 얘기는 아픈 채로 사는 맞습니다. 기간이 오래된다, 네. 길어진다 이 얘기인 건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 어떤 질환들 때문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수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비만에서 증가하게 되는 질환은 대사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결국 심내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잘은 모르실 수 있는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리에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또 수면 무호흡 이런 네. 것도 대표적인 수면 질환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여러 예.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일 텐데 네. 비만이 있으면 이 암도 좀 증가하게 됩니다. 예. 또 옛날에는 우리가 다 사람들이 감염성 질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감염성 질환도 비만이 있으면 더 많이 증가하고 감염성 질환이 생겼을 때 사망률도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거의 모든 질환들이 다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유방암, 난소암 같은 암들도 비만하고 관련이 있고 지방 간염, 우울증, 관절염 같은 것도 다 비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 수명은 늘어나지만 건강하지 않은 수명 부분이 늘어나는 그런 맞습니다. 아픈 상태로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비만 클리닉에서는 어떤 치료들을 해주는 거지? 선생님 뭐 해주세요? 비만의 단계가 있거든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는데 예. 1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식이 조절과 운동으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고요. 예. 2단계 정도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식이 조절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됐는데 3단계 비만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어가지고 당장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는 약물 치료랑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예. 사실 약이 출시가 되면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비만약처럼 많이 바뀐 약이 없어요. 그래요? 네, 나왔다가 퇴출된 약들이 많습니다. 네, 비만계에는. 예. 그래서 현재 쓸 수 있는 비만 치료제는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올리스테트라고 해서 네. 지방의 흡수를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방을 많이 먹어도 예. 흡수가 안 되니까 예. 살이 안 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변으로 지방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또. 그 다음에는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제가 있는데 결국은 2가지 우리 식욕 중추의 2가지 기전을 억제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복합제제도 있는데 예. 이것도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주사제인데요. 네. GLP-1 아고니스트라는 약제거든요. 예. 이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가장 크게는 식욕 억제 효과입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다가 비만 치료제로 넘어온.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원래는 이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물질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부작용이었죠. 당뇨병 치료제로 쓰니까 굉장히 오신구토가 심하면서 식욕이 배가 더부룩하면서 식욕이 억제되는 거예요. 입맛이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네.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이런 약들은 선생님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네. 이런 거죠. 얼마나 빠져요? 네. 아까 그 주사제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체중 감소 효과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그 약의 체중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크겠지만 한 11% 정도 됩니다. 대단한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경구약제 같은 경우는 5% 정도 5%.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예.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런 약제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체중이 한 예를 들면 100kg 된다고 하면 예. 100kg의 5%면 95kg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지 못하시죠. 그렇겠죠. 뭐 한 20kg는 빠져야 만족하실 것 같은데 네. 5kg 정도 빠질 수 네. 있다. 그리고 주사제를 쓰면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다. 네. 그게 어딘가 싶긴 한데 평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많이 빠지는 분은 많이 빠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약들이 과연 주사제를 포함해서 안전하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안전합니까? 사실 지금 주사제든 경구약제든 비만 치료제로 출시가 된 약들은 장기적인 임상 경과에서 예. 안전하다고 입증된 약들, 장기적으로 써도 된다라고 허가된 약들만 예. 출시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을 때는 빠졌어요. 근데 끊으면 다시 찌는 거 아닌가요? 말하자면 요요 같은 거요. 네. 올 수 있지 않나요? 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예. 네. 이 약 써서 체중 감량하신 분들은 예. 약 끊으면 당연히 체중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이런 게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약을 쓰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급하니까 살은 빼는데 네. 나중에 다시 찔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생활 습관 관리 다 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비만 치료에 대한 방향이 좀 목표가 다른데요. 예. 체중을 감량을 하실 때는 물론 이제 빨리 감량을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빨리 감량하셔야 되는 분은 그 뒤에 네. 약물 치료를 오래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언가 선생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군요. 네. 이런 질문도 선생님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비만까지는 아닌데 제가 나중에 뭐 모델이 돼야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돌을 이렇게 앞두고 있어서 연습생이고 뭐 그래서 지금보다 살을 조금 더 빼고 싶어요. 네. 선생님에게 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저는 약을 처방해 드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너무 날씬하신 분인데 네. 저는 이제 전문의로서 제가 비만을 치료하는 목적은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네, 치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치료를 예. 하는 겁니다. 치료를 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잃게 되기 때문에 예, 더 건강하게 차라리 더 건강하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네. 또 체형에 맞는 옷을 사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약 쓰는 이야기를 했는데 약 쓰는 것 말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름이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수술이 그냥 비만 수술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베리아트릭 서저리라고 했는데 현재는 정식 명칭이 비만 대사 수술입니다. 베리아트릭 메타볼릭 서저리입니다. 네. 그 이유가 수술을 비만 때문에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려고 수술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사 질환 있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좋아지는데 네. 그 중에서 특히 당뇨병이 네.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발견하고 이제 그 기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 기전에 착안해서 나온 약이 방금 말씀드린 이 GLP-1, GIP 아고니스트 이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비만 대사 수술로 바뀌게 됐죠. 예. 수술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옛날에는 수술 방법이 한 3가지, 4가지였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전한 수술 2가지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해서 위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한 가지 있고 네. 그다음에 위 우회 수술, 네. 루아이 우회 수술이라고 해서 예. 위의 상부를 잘라서 소장의 일부를 우회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 소매절제술은 위의 일부를 잘라내서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것 같고. 네, 흡수랑 먹는 양을 예. 줄이고 예. 흡수를 좀 덜 되게 하는 예. 그런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우회술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니까 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위랑 소장의 일부를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예. 그냥 쭉 그냥 뭔가 그냥 짧은 길로 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 흡수가 덜 흡수가 되는 안 된다. 네, 흡수가 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빠져요? 네, 우리가 아까 약보다 어. 이제 훨씬 획기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는데 최소한 20% 이상 체중이 그래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많게는 이제 우리가 초과 체중이라고 하는 정상 체중을 나에게 적절한 체중을 넘어가는 것에 5, 60%가 빠지게 됩니다. 우와.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살 빼는데 수술까지 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맞습니다. 같아서 왜 선생님 수술까지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 이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까지도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운동을 더 하고 내가 먹는 걸 더 조절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사실은 고도비만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많고 당장 지금 인터벤션을 가해줘서 이 상태에서 끄집어내줘야 식이 조절을 하시든 네. 운동을 하시든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네네. 고도 비만 이상이신 분인 네네.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 BMI로 따지면 숫자가 꽤 되는. 네, 고도 비만 3단계 비만은 BMI 35 이상인데요. 예. BMI 30 이상이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 대상자에 해당하십니다. 예, BMI 35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키 170 정도 되시는 분이면
100kg가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죠? 103kg 정도가 돼야 네.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은 당장 밖에 나가는 것부터 힘듭니다. 맞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 좀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네. 이분들은 다이어트도 다 해본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든 급하게 좀 급한 불을 먼저 꺼야 하기 때문에 수술부터 네. 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운동해가면서 예.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치료의 순서가 수술부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이분들은 선생님 건강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4년 됐나요, 선생님? 이제 2020년쯤이니까 네,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드나요? 네,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저희 병원에서 2014년부터 굉장히 상당히 일찍부터 이 수술을 해왔는데요. 예. 그때는 비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들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하느라 쓴 돈에 비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한꺼번에 비용을 부담하기엔 좀 큰 돈이었는데 네. 현재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네. 본인 부담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심각하신 분들은 비만이 심각하신 분들은 수술부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소하게 궁금하실 만한 것들 제가 대신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부분의 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뱃살 안 빠져요, 옆구리살 안 빠져요, 팔뚝살 흔들리는 팔뚝살 안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요 부분들만 적극적으로 좀 뺄 수 있는 방법이 비만 클리닉에서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치료로는 네.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요. 예. 사실 그 부분은 비만이라기보다는 미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비만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때문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하고요. 예. 사실 여기 저도 많습니다. 네, 여기 살이 좀 있다고 네. 이게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미용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미용 관련된 네. 도움을 받으시거나 예. 네, 미용 관련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지방 흡입을 받거나 뭐 이런 게 그런 케이스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사실 미용이죠, 예. 미용. 예. 그러면 선생님 원래 옆구리, 뱃살, 팔뚝살 이런 건 원래 좀 안 빠지는 살인 거예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근육 주변에 붙어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쪽은 혈액순환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죠. 아, 네.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잘 안 빠지는 원래 잘안 녀석들이었네요. 빠지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붓기냐 아니면 살이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어제 이유가 있을 때, 예. 제가 어제 분명히 라면을 먹고 잤다. 네. 그럼 붓기죠. 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매일 라면을 먹고 주무시면 살이 됩니다. 며칠 지나야. 네, 그리고 똑같은 것을 이제 누적 효과죠. 비만은 하루아침에 지방이 뭐 많이 축적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을 반복해서 했을 때, 오. 그때 살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살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내가 어젯밤에 하고 오늘 갑자기 살이 되진 않죠.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젯밤에 많이 먹었습니다. 네. 되게 후회가 되겠죠. 다음 날 아침에 그렇죠.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막 온갖 막 그냥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직 살이 안 된 거라서 네. 붓기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저절로 빠집니다. 그런 그래요? 거는. 네. 그럼 좀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듯이 아침을 좀 굶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본인의 체중으로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생활 습관을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 그래서 굳이 그걸 빼겠다고 무리하게 어. 다음날 금식하거나 하면 저녁에 또 폭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시면 저절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먹을 게 아니라면 네. 한 번 정도 그렇게 먹는 거는 그냥 놔둬도 빠진다라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본인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네, 감사합니다.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은 다르다.
진짜 배고픔은 알겠고요. 그럼 가짜 배고픔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네, 우리 식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배가 고픈 거죠. 음. 그리고 하나는 우리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 욕구를 충족하는 이 부분이 가짜 배고픔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랑 뭘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밥을 먹었어요. 네. 이때까지는 배가 고파서 먹은 건데요. 네. 이 뒤에 우리가 추가로 식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추가로 먹고 후식으로 단 거 먹었더니 다시 짠 거 땡겨서 또 먹고. 아유, 부끄러워요. 예, 예. 여기부터는 사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는 거 말고 먹고 싶어서 먹는 부분, 예. 이 부분이 가짜 배고픔이고요.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다든지 네. 학회에서 뭐 중요한 발표를 했다든지 어? 병원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네.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늦게 괜히 뭐가 먹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네. 선생님? 네네. 예. 그런 허기짐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정서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허기짐. 이게 바로 이제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런 게 가짜 배고픔입니다. 몸의 배고픔이 아니라 네. 정신적인 허기짐. 그렇죠.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갈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도 그런 허기짐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식욕 중추랑 이 쾌락 자극 중추랑 같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충족되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죠. 뭘 그래요? 먹고 싶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욕구, 네.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네. 그걸 음식으로 대체할 맞습니다. 수가 있다는 그래서 흔히 드라마에서 이런 예. 장면 많이 보잖아요. 뭐 여주인공이 뭐 헤어졌다. 네. 집에 와서 막 양푼이 비빔밥. 아, 예. 네, 예. 그게 사실 많이 흔히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그때 느끼는 그 허기짐이 그 사실은 배가 고픈 거 맞거든요. 근데 그때 자극되는 중추가 이 식욕 중추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네. 저도 녹화를 마치면 그날 밤에는 꼭 술자리를 만듭니다. 네,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잖아요. 잘 한 것 같긴 한데 네.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네. 그 느낌이 이런 술을 부르고 음식을 부른다는 얘기인 거는 맞습니다. 네. 저도 가짜 배고픔의 희생자였던 느낌이 있네요.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 같은 게 조금 짧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사실 건강하게 살을 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고 계십니다.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예. 조금 먹고. 그런데 저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는 그 정의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기간 안에 얼만큼 살을 빼겠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어트거든요. 이거를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까지 살이 빠지고 나면 반드시 요요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 요요가 생기면은 이때 반드시 이전보다 좋지 않은 상태가 돼요. 예. 근육은 더 적고 좋지 않은 지방은 더 많고 예. 지방이 있는데 이전보다 더 질이 나쁜 지방이 좋지 않은 곳에 쌓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 기간과 목표 체중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냥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빠진 상태가 거기까지가 본인의 가장 적절하고 건강한 체중입니다.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갈 길 바쁘신 선생님의 바지 가래기를 붙들고 네. 팁을 몇 개, 꿀팁 네. 몇 개 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일반적으로 운동과 생활 습관을 하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팁이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첫 번째는 큰 봉지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예. 마트에 가면 일단 그거를 안 사셔야 되고요. 아. 아무래도 저도 저희 집 그 찬장에 과자가 있으면 자꾸 예. 먹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채워두시는 게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사놔야 된다면 봉지채 드시지 마시고 그릇을 정해놓고 먹는 양을 정하시고 드시는 겁니다. 봉지에 작은 그릇에 덜어서 네. 드시고요. 그다음에 칼로리를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데 뒤에 칼로리를 보면 생각보다 이게 칼로리가 높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실 네. 겁니다. 네, 영양 성분표를 꼭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예. 아, 이게 생각보다 칼로리 굉장히 높구나. 예. 그러면은 좀 덜 드시게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제가 꼭 환자들에게 체크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수면 습관입니다. 네. 이 우리 비만하신 분 중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치맥 당기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로 밤이죠. 주로 밤이죠. 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다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 이게 호르몬 변화 때문인데요. 이게 뭐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기전은 생략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 이런 음식들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욕구가 생기면 이걸 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욕구가 생기기 전에 빨리 주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비만에 대해서 그리고 비만 클리닉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까지 후하게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가셨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부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다이어트 하지 마라. 차라리 좋은 습관으로 바꿀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을 해보죠.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